번역과 세계문학 다시 쓰기 여섯 번째 이야기. 오늘은 노라 다시 쓰기. 근대 유럽의 노라와 고대 중국의 서시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마주치는지, 입센의 인형의 집이 어떻게 지금 우리 시대의 이야기로 번역되고 또 우리들의 시대 정신과 우리들의 상상력으로 가꾸어져 왔는가 하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서 3.1운동 직후에 번역된 노라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노라라는 희곡을 번역한 사람이 양건식이라는 분이었죠. 식민지 시기 번역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번역가인데요. 이분은 최초의 직업적인 프로페셔널한 번역가이고 또 최고 수준의 세계문학을 최고 수준으로 번역했습니다. 특히 중국 문학을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번역한 유일한 번역가이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게 약간 아이러니하지만 이분이 일본어를 통해 중역, 그러니까 이중 번역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인형의 집, 노라도 물론 일본어를 거쳐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완역한 성과고요. 중역이라는 건 늘 주변부 특성이거나 식민지 한계거나 동아시아의 약점으로 생각하지만 꼭 그렇게만 볼 것도 아닙니다. 일본어 중역이 아니었다면 노르웨이 희곡을 대체 누가 번역할 수 있겠어요? 중역이라는 문제는 어쩌면 불가피하고 유럽이 아니라면요. 또 그 자체로 중요한 특히 동아시아에서요. 그런 역사적 의미를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잘 보여준 번역가가 바로 양건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노라 이야기 다시 쓰기를 통해서 번역을 넘어 또 중역을 넘어서 노라를 아주 멋지게 또 새롭게 그려냈습니다. 먼저 빨래하는 처녀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제목이 좀 웃기죠? 빨래하는 처녀라니. 자, 표지나 사파에 진짜 빨랫바구니 들고 냇가에서 빨래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군요. 맨 왼쪽은 일본 그림인데요. 조금 더 세련된 그림이네요. 자, 이 소설은 양건식이 창작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은 번역입니다. 양건식은 일생 동안 번역으로 시작해서 번역으로 마감한 정말 독보적인 전문 번역가였거든요. 또 중국 문학에 집중한 최고 번역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장편 소설은 중국이 아니라 일본 소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1922년부터 1923년까지 주간지의 장편으로 연재하면서 번역했다가 1927년에 단행본으로 편했습니다. 그럼 대체 이 소설의 주인공 빨래하는 처녀가 과연 누굴까? 왜 이 주인공은 빨래하는 처녀로 이름이 붙었을까요? 바로 서시라는 여성입니다. 중국 여성이죠. 그것도 아주 옛날 고대 중국이요. 한 2500년 전쯤 됩니다. 이 기원 전이에요. 서시가 누구냐면 미인계 하면 바로 떠오르는 여자죠. 미모로 왕을 홀려서 색으로 왕을 홀려서 나라를 망친, 그래서 전쟁에 지게 만든 여자. 왜 있잖아요. 그 너무 예뻐서 눈썹만 조금 찡그려도 다들 홀딱 반했다는 그런 여자예요. 그래서 옆 동네 아가씨도 그러면 예뻐지는 줄 알고 눈썹 찡그리고 다녀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들 도망갔다는 고사. 또 이런 고사도 있습니다. 냇가에서 이 여자가 빨래를 하면 물고기들이 너무 예뻐서 정신을 못 차려서 헤엄을 못 치고 그냥 가라앉았다는 고사요. 이 중국 수천 년 역사에서 4대 미녀로 손꼽히고 그 중에서도 첫 번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월나라하고 오나라하고 싸울 때 5월 동주라는 말이 나왔고요. 월나라 왕이 전쟁에 져서 잡혀서 포로로 잡혀서 치욕을 겪으면서 와신상담했다는 고사도 있고요. 그래서 월나라에서 일부러 오나라에 이 여자 서시를 보내서 오나라 왕의 눈을 멀게 하고 나라 망쳤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얘기는 진짜 역사는 아니에요.
그냥 한 2500년 동안 전해지고 전해져서 내려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미인계라는 전략이 워낙 유명해서 지금도 여간첩이나 스파이 얘기할 때 꼭 서시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소설의 원작은 이제 여기서 보다시피 중국이 아니라 일본 소설이었어요. 이제 이케다 도센이라는 사람은 상하이에서 일본어로 중국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서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인인데 상하이에 거주하면서 상하이에서 책을 출간했고요. 일본어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중국 하면 워낙 이제 미인이 옛날부터 미녀들이 많아서 아예 그런 여자들 이야기를 묶어서 총서, 시리즈로 만들었습니다. 이 장편 소설 총서 이름이 뭐냐면 진화 향염 총서입니다. 중국이 아니라 진화. 그러니까 오래되고 낡은 중국 얘기고요. 향염이라고 했으니까 여색하고 관련된 시리즈입니다. 뭐 그런 얘기야 사실 중국에 많으니까 그걸 장편 소설로 만들어서 인기를 끌었던 거죠. 서시 이야기는 뭐 이야기마다 다 조금씩 다른데요. 식민지 시기에도 여러 버전이 있었습니다. 왼쪽 1918년에 나온 오자서 실기는 오나라 월나라 싸우는 얘기라서 서시는 마지막에 잠깐 이름도 없이 등장하고 맙니다. 진짜 주인공은 오자서이고요. 오른쪽 1929년에 나온 책은 제목이 서시전이니까 바로 서시가 주인공입니다. 미녀 서시가 너무 촌스럽게 그려졌죠. 광고 문구도 써있네요. 제일 재미스러운 소설 한번 보시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건 또 이 오자서 실기하고는 아주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서시 이야기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미 있지만 양건식이 번역한 서시 이야기는 또 아주 독특합니다. 분명히 서시가 주인공이고 뭐 약간 선정적으로 다루어지긴 했어요. 그래도 전쟁 속에서 이 여성이 미인계의 도구로만 쓰이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 자신이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국가를 위해, 나라를 위해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사랑과 여성의 욕망을 위해서 살 길을 모색합니다. 자기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현대적인 재해석입니다. 그만큼 인형의 집, 노라를 번역했던 양건식이라는 번역가가 의도적으로 여성의 자각과 각성, 그리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이야기를 골랐고 그게 바로 빨래하는 처녀라는 번역소설이라는 겁니다. 서시가 가부장제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고 무슨 봉건주의에 맞서 싸운 투사도 아니지만 그 서시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면 이 남성 중심적인 가문, 또 전쟁, 또 정치 질서 이런 것들에 반해서 자기 욕망, 자기 감정, 성욕까지도 표현하고 실천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 소설은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시작일 뿐이지만 이제 바로 그런 재해석과 재평가, 다시 쓰기와 다시 읽기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까지도 서시를 남성들 또 남성들의 정략 결혼 아니면 전쟁의 미끼로만 쓰고 버리는 걸로만 인식하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진보적인 시각이 드러납니다. 그만큼 여성이 집에서 탈출한다는 게 막중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양건식이 빨래하는 처녀 번역할 때 또 하나 아주 재밌는 희곡을 책으로 냈습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요. 이건 정말 좀 웃기는 얘기예요. 아주 창작은 아니고 역시 일본의 극장 무대에서 유행했던 단막극을 번역한 겁니다. 제목 보세요. 사랑의 각성. 멋있죠? 그 밑에 일명 신노라. 그러니까 부제 새로운 노라라고 붙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라 번역하고 나서 한국판 노라를 만들어 본 겁니다. 근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극장 가서 노라 연극 보고 오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요. 너무 충격받고 감동받아서 나도 노라야. 노라가 돼야지. 노라처럼 각성하고 자아를 찾아야지. 그런 얘기로 시작합니다.
그걸 옆에서 젊은 여교사가 계속 부추깁니다. 이 여교사가 이 연극 보러 가자고 했거든요. 신여성들이죠. 그래서 남편들이 집에 오니까 난 당신하고 살 수 없어. 아이들도 버리고 집 나갈 거야. 자아를 찾고 각성한 여자가 될 거야. 그렇게 당당히 선언합니다. 근데 남편들은 황당해요. 아니, 연극 보고 와서 갑자기 이혼하자니까요. 이 여성들이요, 결혼한 지 몇 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안 맞아요. 사실 아이 버린다 그랬지만 아이도 없어요. 그냥 노라라는 연극에 도취된 거예요. 인형의 집에 훅 빠진 겁니다. 자, 일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좀 황당하죠. 그걸 보다가 시어머니가 나섭니다. 자기 아들, 그러니까 이 여성들의 남편에게 슬쩍 전략을 알려줍니다. 질투를 불러일으켜라. 저기 저 선동꾼 여교사, 미혼이니까 노처녀니까 저 여자부터 꼬셔. 그래서 남편이 여교사한테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 여교사 그만 홀딱 넘어갑니다. 자기가 자아 찾고 자기를 찾아 나간다고 해놓군요.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던 부인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이러면 안 돼요. 다시는 내가 안 그럴게요. 하면서 다시 남편하고 화해하고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이 유지되더란 얘기입니다. 노라 얘기 틀렸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런 결말이에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면서 끝나요. 거 봐라. 요즘 여편네들이 이렇다. 노라고 신여성이고 다 정신 못 차리고 남녀가 다른 거 무시하고 함부로 날뛰다가 그렇게 된 거다. 다들 좀 정신 차려라. 네, 어머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끝. 황당하죠? 아니 뭐 이런 어이없는 얘기를 책으로 내는지 몰라요. 그만큼 1920년대 초반에 이 노라 이야기가 열풍이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게 노라의 원래 뜻과 상관없이 신여성 이야기로 받아들여졌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의 각성이라는 책은 그걸 경계하고 불온시한 겁니다. 하필 노라를 번역했던 양건식이 이런 사랑의 각성을 썼다는 게 좀 우습죠. 이거 보면 사실 양건식은 진심으로 제대로 노라 이야기를 받아들인 게 아닌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번역은 충실하게 잘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자, 그렇다고 해서 또 양건식이 끝까지 이렇게 보수적이고 반동적인 꼰대였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만 1931년, 32년에 걸쳐서 중국 희곡을 쭉 번역하는데요. 서시처럼 고대 중국의 미녀 이야기들입니다. 조원진, 탕문군, 왕자우진, 왕소군, 양귀비, 그리고 판찐렌, 반금년. 다 서시처럼 유명한 이야기들이고요. 전부 선정적이고 이 남성들의 색욕과 관련된 얘기들이죠. 몇천 년 동안 남성들이 좋아하는 얘기들이고요. 근데 이 네 명의 여성들이 정반대로 반역적 여성으로 재해석됩니다. 이건 좀 놀랍습니다. 이 네 명의 여성 이야기는 1926년 꺼머루가 창작한 역사극입니다. 현대극이에요. 내잉, 서뱅, 왕소군, 탕문군 이야기를 이 세 편을 희곡으로 재창조해서 세 명의 반역적 여성이라고 묶어서 책을 냈습니다. 그 중에서 왕소군하고 탕문군 얘기를 양건식이 번역한 겁니다. 이 왕소군이랑 탕문군도 서시처럼 워낙 유명한 얘기라서 양건식이 벌써 한 번씩 번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꿔머로 번역 보니까 너무 달라요. 그래서 꿔머로 버전으로 한 번 더 번역한 겁니다. 또 양귀비랑 방금년 얘기도 따로 번역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이제 1931년, 32년에 집중적으로 번역한 거 보면 이때는 양건식이 정말로 노라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 혁명성, 폭발력을 진정으로 깨달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탕문군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원래 사마상여라는 남자가 주인공이에요. 탕문군은 진짜 주인공이 아니고요. 이 탕문군이라는 재주 있는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아주 어린 나이죠. 근데 남편이 금방 죽어서 과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친정으로 돌아왔고요. 그럼 평생 절개 지키면서 살든가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옆집에 와 있던 사마상여 검은고 소리에 반해요. 벌써 부도덕하죠. 남편 죽은 지 얼마 됐다고 다른 남자의 검은고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이 동하니까요. 벌써 부도덕하죠. 그러면서 서로 시와 노래를 주고받으면서 조금씩 사랑을 키웁니다. 나중에는 이제 둘이 도망가서 살아요. 좀 위험한 여자죠. 근데 꼬모르 버전을 보면 탕문군이 자기 아버지 말 안 듣는 건 당연하고요. 이미 죽은 남편의 아버지, 이미 사실 인연이 끊어진 시아버지도 못된 생각을 품습니다. 탕문군은 거기에 당당히 맞서서 자기 생각, 자기 삶, 자기 감정, 자기 예술을 고민합니다. 그런데 탕문군보다도 더 멋진 여자가 있습니다. 이 탕문군의 계집종입니다. 사실 이 계집종이 사마상여와 다리도 놓아주고 아가씨는 자기 삶을 사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 여종, 계집종의 애인이, 남자 애인이 배신하고 이 탕문군하고 사마상여가 이러쿵저러쿵 했어요 하고 이걸 부모들한테 일러 바쳐요. 그러니까 이 계집종이 이 자기 애인도 죽여버리고요. 탕문군하고 같이 손잡고 집을 나갑니다. 오, 너무 멋지죠? 이 작품에는 남편을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애인을 죽이는 여자가 등장하고요. 집을 나가는 두 명의 노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젠더적으로 뿐만 아니라 계급적으로도요. 하층에 있는 이 계집종이 사실은 탕문군보다 훨씬 더 과감하고 훨씬 더 혁명적입니다. 왕소군 얘기도 그렇습니다. 왕소군은 진짜 숨은 미인인데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후궁입니다. 왜냐하면 이 황제의 눈에 들려면 후궁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황제의 눈에 들려고 하면 이 궁궐의 화가가 그림을 예쁘게 그려서 바쳐야 돼요. 그러려면 또 뇌물도 주고 그래야 하거든요. 그래야 실제 미모보다 더 예쁘게 그려주니까. 그래야 또 왕이 부르니까. 근데 왕소군이라는 여자는요. 됐다 말아라. 나 뇌물 안 준다. 뭐 왕이 안 부르면 어떠냐. 그럽니다. 그래서 화가가 일부러 왕소군을 더 못생기게 그려서 바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북쪽 오랑캐가 침략해 와서 전쟁에 졌거든요. 그래서 황제의 여자들, 황제의 후궁들을 뽑아서 이 오랑캐들한테 바쳐야 될 판이에요. 황제가 그림 쭉 보더니 얘 못생겼네. 얘 줘라. 그럽니다. 근데 막상 여자가 오랑캐 땅으로 떠날 때 보니까 이게 절세의 미인이에요. 참 황당하죠. 근데 뭐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약속했는데 보내야죠. 내가 딴 여자 보내줄게. 넌 있어라. 싫다 그럽니다. 왕소군이 그냥 가버려요. 왕소군은 그렇게 해서 북쪽 오랑캐 나라 잡혀가서 거기서 또 왕의 눈에 띄어서 왕비가 됐다가 그 왕이 죽으니까 또 그 아들의 왕비가 됩니다. 애들도 낳고 살고요. 이게 오랑캐 풍습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죽을 때까지 못 돌아옵니다. 하긴 뭐 돌아오고 싶겠어요. 자기 조국이라는 게 그런 나라인데 자기 팔아넘기고 미모에나 혹하고. 자, 그래서 지금도 북쪽 땅 어디에 이 왕소군의 무덤도 있고 이 왕소군이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지어서 불렀다는 노래도 아주 유명하지요. 그런데 이 꼬무르 버전은 좀 다릅니다. 왕소군은 그렇게 뇌물이나 받고 뭐 뒷돈이나 챙기는 화가한테 절대 굽히지 않고 황제가 애걸복걸해도 절대 안 굽힙니다. 뭐 말이 후궁이고 왕비지 여기 있으나 뭐 저기 잡혀가나 남자들의 노예인 건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화가가 농가를 부려서 이 일이 이상하게 틀어진 걸 고발하는 건 그 화가의 딸이에요. 이 화가의 딸도 그 화가도 아주 뭐 높은 계급은 아니잖아요. 이 화가의 딸도 자기 아빠를 배신하고 우리 아빠가 뇌물 받고 이렇게 일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옆에서 부추겼던 이 화가의 제자, 자기 애인이에요, 사실은. 이 자기 애인도 버려요. 버리고 왕소군, 자기가 모시던 왕소군 손잡고 같이 오랑캐 땅으로 떠나가는 얘기입니다. 아빠의 집을 떠나는 게 아니라 가부장들의 나라,
자기 조국까지도 과감하게 버리고 떠나는 이야기죠. 이거야말로 훨씬 더 혁명적인 노라 이야기죠. 양귀비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귀비는 뭐 미모와 세욕으로 당나라를 망친 여자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전쟁에서 쫓기다가 실제로 결국 민중의 손에 처단당합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나라가 기울었고, 저 여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고, 저 여자 때문에 우리가 망했고, 저 여자 때문에 우리들이 죽어가고 있다. 저 여자를 잡아서 죽여야 된다. 그런데 양건식이 번역한 버전에서는 그게 바로 민중의 뜻이고 승리구나. 나는 더 이상 임금의 총애에 연연하지 않고 내 사랑, 내 감정에 충실하겠다 선언하고 죽습니다. 자살합니다. 그게 여성으로서 나의 자유고 인간의 해방이다. 그렇게 바뀝니다. 자, 그냥 역사를 왜곡하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해석하는 거죠. 자, 팔진낸 반금녀는 원래 그 수호전에 나오는 음탕하고 남편 죽이는 아주 못된 여자죠. 시동생 유혹하다가 일을 벌이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성욕의 화신입니다. 정말 여자들이 함부로 가지면 안 되는 그런 성격이죠. 반금년도 사실 이 남자한테 이리저리 팔려다니는 노비 신세거든요. 이 자기 욕망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남자 저 늙은이한테도 자기도 모르게 팔려다녀요. 남편 죽으면 또 어떤 남자가 채가고 뭐 이런 신세예요. 이게 여성의 삶이에요. 양건식 버전에서는 이 반금년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는 아주 당당한 여성으로 그려집니다. 자, 이쯤 되면 정말 놀랍죠. 이 양귀비나 반금년도 워낙 통속적이고 야한 버전으로 잘 알려져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과 정반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보여준 겁니다. 역시 1920년대에도 통속적인 버전들은 많았거든요. 이 둘은 똑같은 내용인데 표지만 좀 다릅니다. 아유, 많이 다르군요. 자, 먼저 제목이 염정 양귀비라고 한 걸 보니까 역시 좀 선정적인 버전입니다. 이 왼쪽은 양귀비하고 안 어울리게 서양 공주가 그려져 있고요. 오른쪽은 양귀비 같긴 한데 또 너무 구닥다리, 옛날 냄새가 나죠. 똑같은 책입니다. 자, 양건식 번역은 이런 통속 버전들하고는 확 다릅니다. 이렇게 뻔한 이야기들을 남성의 시각이 아니라 여성의 입장에서 다시 쓰고 오늘날의 관점에서 다시 읽게 만든 거죠. 여성의 삶과 운명이란 게 뭘까? 새롭게 바라보게 된 거죠. 어떻게요? 바로 번역을 통해서 그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번역을 통해서 진심으로 동조할 수 없었던 노라를 넘어서고 빨래하는 처녀 극복하고 좀 어처구니 없었던 사랑의 각성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머나먼 북유럽 여자 노라하고 먼 옛날 중국 미녀들하고 결합된 새로운 현대 여성들이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거야말로 번역으로만 가능했던, 동아시아에서만 가능했던 혁명적인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절대로 찾아볼 수 없겠죠. 자, 양건식이 이런 번역을 성취해낼 수 있었던 건 앞에서 본 꼬모로의 세 반역적 여성, 세 명의 반역적 여성이라는 책 덕분이라고 했죠. 자, 그 책에는 이렇게 맨 앞에 서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긴 평론입니다. 꼬모로가 왜 내가 이런 급진적인 여자 이야기를 창작했냐 하는 얘기인데요. 그냥 단지 여성 이야기가 아니라 530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말합니다. 이 530 사건이라는 건 1925년 5월 30일 상하이에서 일어났는데요. 그때 꼬모르가 상하이 현장에 있었거든요. 상하이는 다 알다시피 중국 땅이 아니었죠. 서양에 뺏기고 일본에 빼앗긴 조개지였습니다. 거기 있던 일본 공장에서 중국인 여공이 학대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노동분규, 노동쟁의로 커지고 반일 시위로 번지다가 이제 외국 군대가 쏜 총에 노동자가 죽습니다. 여러 명이 부상당하고요.
그러니까 이 공동 조개지, 그러니까 서양과 일본의 공동 조개 구역이었기 때문에 서양의 여러 나라 군대, 일본 군대가 힘을 합해서 지키고 있던 땅이거든요. 근데 이제 총을 쏜 건 영국군이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영국인이 아니라 영국의 용병이었던, 그러니까 식민지 인도에서 온 인도인 출신의 병사였고요.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죠. 이제 세계 각 곳곳에 식민 지배와 민족 갈등, 그리고 계급 대립까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위와 항의가 점점 커지다가 이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대규모 삼파 운동,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상인들이 상점 문 닫고 학생들이 동맹 휴학을 결의하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제 상하이를 넘어서 전국으로 반외세, 반제국주의, 반침략 민중운동으로 확산돼 갑니다. 그때 상하이에 있던 꼬모로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곧바로 밤에 돌아와서 희곡 쓰고 동료들이랑 연극 무대에 올렸던 작품이 바로 세 명의 반역적 여성입니다. 아니, 반외세, 반제국주의 운동이 여성과 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있을까요? 있죠. 그 주역들이 바로 여성 노동자고 여학생들입니다. 여성이야말로 민중의 주역이고 혁명의 주체들입니다. 노라 이야기, 집을 나가서 이 남성 중심적 질서에 항거하는 노라들이 바로 진짜 역사의 주인공들인 거죠. 그런 건 이제 스위트홈을 박차고 자아를 찾아서 떠나는 노라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탕문군이나 왕소군처럼, 양귀비나 반금년처럼 낡고 쓰러져가는 동양의 여성들과 만나서 결합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야만 가부장에 반하고 남성에게만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봉건과 전통에 저항하고 서양과 일본 같은 외세, 제국주의와 침략주의에 대항해서 투쟁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노라가 혁명적인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상상력이죠. 물론 일본에서도 불가능한 상상력입니다. 다만 아쉽게도 이 양건식의 번역은 식민지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폭발력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공연될 수도 없었고요. 그 대신 또 다른 다시 쓰기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자, 일찌감치 염상섭이 제야, 금은밤이라는 단편 소설에서 방탕한 노라 이야기를 다시 쓰기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소설입니다. 특히 신여성 문제에서 자주 거론되는 작품이죠. 1930년대에는 장편 소설들이 나왔습니다. 채만식의 인형의 집을 나와서 주인공 이름이 임노라입니다. 누가 봐도 노라 이야기의 후일담, 뒷이야기인 거죠. 식민지 조선의 임노라가 집을 나와서 인형의 집을 뛰쳐나와서 그 뒷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멋진 소설입니다. 정말로 여자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식민지 조선에서 여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뭐 혼자 가정교사도 다니고 물건 팔러도 다니고 뭐 남성들의 음탕한 시선에도 휘둘리고 결국 돌고 돌다가 공장의 여공이 되면서 새로운 삶에 눈뜨기 시작합니다. 여지껏 내가 몰랐던 세상, 앞으로 나가야 될 세상에 대해서 조금씩 깨우쳐 갑니다. 자, 상록수의 작가 시문이 죽기 직전에 쓴 직녀성은 정말 멋집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도 아빠의 놀이개였다가 남편의 놀이개로 넘어간 여자입니다. 처음에는 방울아 방울아 이렇게 귀엽게 불렀어요. 근데 어릴 때 조혼으로 강제로 결혼하고 또 이런저런 고생 겪으면서 뭐 남편은 바람나고 이혼당하고 이러면서 거대한 식민지 사회와 남성 중심적인 관습과 제도 깨달아가면서 성장해 갑니다. 역시 노라가 아니었다면 나올 수 없는 동아시아 중에서도 식민지 조선에서만 가능했던 다시쓰기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제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삶과 운명에 눈떠가는 여성, 인형의 집을 나온 노라, 그리고 오랜 역사와 전통의 집에서 뛰쳐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목숨 걸고 피 흘리며 싸워온 동아시아의 노라들을 살펴봤습니다. 현실의 노라들, 식민지 조선에는 김일엽과 나혜석이 있었고요. 중국에서는 자오전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성들을 가능하게 한 것은 노라 번역이었고 인형의 집 번역이었습니다. 또 중국 미녀 이야기 다시 쓰기였습니다. 번역을 통해 우리는 우리만의 시대 정신과 우리만의 상상력을 창조해 나가고 또 새로운 꿈과 비전을 끊임없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번역은 그런 역할을 감당해 갈 거고 감당해 가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또 다른 여성들의 삶, 번역으로 마주친 우리들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